네. 그래서 오늘 부제를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 경제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특히 그 기초가 되는 달러 패권, 뭐 그런 이야기들 좀 앞에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7시 반까지. 시작을 최근에 이제 초미의 관심인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태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의 대결의 변곡점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전쟁의 성격은 그 나토를 포함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확장에 맞선 러시아의 방어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하긴 했지만 러시아로서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나토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색깔행동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하고 했던지 이유는 뭘까 보면 그건 이제 러시아를 약화시키거나 분할시키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동서 중 이렇게 러시아로 분할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유럽을 견인하고 결속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전쟁이 진행되는 성격은 뭐 전쟁이니까 군사전쟁을 하지만 정치 선전 전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전쟁의 영향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블록 뭐 꼭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제재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8개국 대충 그 블록에 해당이 되겠죠. 그쪽 진영과 뭐 반제 자주 진영의 대결이 아주 선명하게 됐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진행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최대 피해, 1차적인 피해자겠지만 그다음에 그 와중에 유럽이 고통을 받고 있다. 거꾸로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건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패권 혹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쟁을 하면 사실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핵심은 금융자본과 분산, 그 다음에 미디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분산의 입장이나 금융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의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군수업체들이라든지 무기 팔아서 장사하는 거고, 금융은 미국의 금융자본은 세계 경제가 추정일 때마다 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지배력, 지도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번 사태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의 반대 진영에서 대안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거다. 그 대안 체제의 핵심적인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데가 될 것이고 인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나라들은 그렇고 경제적인 형태로는 이들 나라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통화 체제에 있어서 달러 체제를 대신하는 대안의 통화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다. 이런 속도로 가면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데 막상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보니까 러시아는 의외로 잘 준비가 돼 있었다. 거꾸로 유럽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요,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의 경제 상태를 잘 대표를 해주잖아요. 그게 루블화 환율이 전쟁 이후에 오래 강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뭐 달러당 한 70루블, 80루블 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딱 개시가 되니까 한 뭐 110루블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폭등했다는 이야기는 루블이 약세가 갔다는 거죠. 근데 뭐 한 두어 달 안에 지금 그 이전보다 루블하고 훨씬 더 강세가 갔습니다. 60루블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흔들리지 않는다. 러시아 경제가 괜찮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거꾸로 유로화는 이게 유로화 차트인데 이게 올라가면 유로화가 약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약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유럽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걸 한겨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의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그러니까 집권한 이제 한 20년간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건실해졌습니다. 이게 러시아 요 표는 뭐냐 그러면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탁 터졌을 때 이게 정권가에서도 이제 초미의 관심이니까 정권사 애널리스트가 이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쓰는 그러니까 이제 외채를 못 갚아서 부도선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지표하고 지금의 경제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친 게 저기 특이한데요. 외환 보유고가 98년 당시에는 120억 불이었던 게 이게 지금 최근에 6,300억 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천억 불 정도, 4천억대예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물론 이제 요 중에 3천억 달러를 미국 등이 제재한다고 그냥 강탈을 해간 거죠. 네. 그래도 뭐 3천억 달러 이상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 비율,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로 보면 98년 당시에는 134%였는데 최근에는 19%, 2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중국 부채 비율 한 40%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푸틴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집권하고 20년 동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놀랍도록 건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굳이 따지자면 뭐 일종의 자력 경쟁 노선을 걸어왔던 거죠. 1차적으로 올리가르히, 그러니까 러시아 재벌들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했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식은 4월 달에 그러니까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역 수지가 더 늘어났어요. 4월 한 달 동안 무역 수지가 370억 불 흑자니까 이게 12달 곱하면 4천억 불이 넘잖아요. 그동안 쌓은 뭐 6천억, 그러니까 뺏어간 3천억 불보다 더 많은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러시아가 돈을 벌었 왜 이렇게 됐냐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와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러시아가 수입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필품 같은 건 좀 줄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최저임금과 연금을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미국의 등에 또 밀려가지고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던 유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당장 뭐 이렇게 가스 원유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겨울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겨울을 맞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이게 과거 한 20년 정도의 유럽의 소비자 물가 차트인데요. 과거에는 피크가 갔을 때 다 4%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7.5%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중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이게 제조업의 경기 동향인데 피크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유럽은 아직 기준금리 인상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제조업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뭐 독일의 화학 산업은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들어오면 뭐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겠죠. 뭐 유럽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도입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쨌든 이 사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밑에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나 캐나다 이렇게 붙어 있는 서방의 금융 제국주의 진영 혹은 뭐 달러 패권 블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대결되는
저희 표현은 자주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이 블록의 대결이 굉장히 선명해졌다. 그전에는 모호하던 것이 그전에는 보통 그냥 중미 대결 이렇게만 표현했잖아요. 중미 대결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위죠. 어떤 이데올로기나 지향성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란 대국과 중국이란 대국이 그냥 싸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그 진영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 싸움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 주제의 전반부 주제는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위기와 쇠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 미국 금융자본주의,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혹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금융제국주의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에 토대가 되는 달러 패권이 몰락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당연히 군사력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경제 이야기니까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통화를 증발한 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달러는 미국의 돈이잖아요. 미국의 돈이 세계 통화 기능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국 내부의 이제 경제 현상이 어떻고, 그다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기초가 달러인데 달러가 이제 계속 몰락해 갈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속히 이제 하락해 갈 거다. 혹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화폐가 이제 강하냐 약하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 체력이 튼튼하냐 못하냐 이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경제가 미국 자체만 보면 훌륭하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전체에서 보면 상대적인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거의 세계의 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4% 수준, 4분의 1 수준으로 떠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재미삼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한번 보면 전 세계 GDP 규모를 이런 숫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IMF가 추계했다고 하지만 이런 숫자가 100% 정확할 수는 없고 대략 이런 모양이라는 이야기인데 세계 GDP 규모가 한 9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미국이 한 23조 달러 되고요. 중국이 17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U는 다 합쳐서 16조 달러입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그전에 중국이 최근에 EU를 추월한 거예요. 이 합친보다 중국 한 나라의 GDP가 더 커요 이제. 그다음 일본이 5조 달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GDP가 3조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이고요. 근데 중국이 17조 달러고 GDP가 미국이 2, 3조 달러를 했는데 이거를 구매력 평가로 전환해 보면 구매력 평가라는 이야기는 각국 나라마다 이제 물가가 다르니까 똑같은 1달러라도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중국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거나 많은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면 실질 구매력은 중국 GDP가 27조 달러, 미국 GDP가 21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IMF가 2019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이미 중국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그냥 달러 기준으로 명목 GDP, 우리가 흔히 GDP라고 할 때 발표하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 선은 미국의 추세고 빨간 게 이제 중국인데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예상치인데 28년 정도 되면 크로스가 생길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아주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을 보면 2020년 코로나가 나오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거고 중국은 20년에도 플러스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한 30% 가까이 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 시점을 이제
추정해놓은 뭐 그런 기사들입니다. 어쨌든 경제력에서 중국이 급속하게 미국을 따라잡거나 명목 GDP도 추월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렇게 각 나라별 GDP를 연동률로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참고로 그냥 이거 보실. 근데 재밌는 것들이 중국이 이 IMF가 예상한 진짜 올해 GDP가 19.9조 달러로 해서 거의 20조 달러. 그러니까 내년 가면 확실히 20조 달러대로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란 같은 데가 여기 저희가 18위까지 잘랐는데 그 전에는 없던 이란이 올해는 한 14위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하고 러시아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러시아 GDP가 한국을 추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미국 경제는 좋고 중국 경제는 1대1로 통해서 이제 고해적인 무역과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자립 경쟁 이렇게 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내수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 유럽이 7%, 8% 물가 올라갈 때 여기는 2%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중국이 그러니까 수출,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그러니까 2001년에 WTO 가입한 다음에 굉장히 수출 위주로 고도 성장을 해서 수출이 높아졌다가 2006년에 36% 피크를 찍고 최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40% 넘죠.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수출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내수 규모가 훨씬 더 빨리 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경제를 흔들겠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을 막아버리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중국 내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요 그림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 질문을 주고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 중에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 무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높으냐.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 교역량이 어느 나라가 높으냐. 그래서 미국이 더 높으면 파란색, 중국하고 교역이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는 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교역이 훨씬 많았어요.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는 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나라, 그다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정도였어요. 근데 2020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캐나다라든가 요 유럽의 몇 나라, 중남미 몇 나라 정도 빼놓고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과의 교역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이 훨씬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달러의 패권은 달러가 가치가 유지가 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실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는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상호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주로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잡았고요. 그 미국이 과거 한 30년 동안은 인플레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물가가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대가 끝났다.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미국의 정부가 시장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세계가 다 그럴 겁니다. 이게
고물가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단초를 연 게 코로나 직후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우리가 맨날 신문에 방송에 들었던 이야기고 그게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킬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달러 풀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생기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 30년 동안 미국의 저물가를 유지했던 요인들이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으로 장기간 저물가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미국 경제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편히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간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둔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노동 생산이 올라갔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정보화, 그러니까 컴퓨터화 이렇게 됐던 것들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는데 이제 그 컴퓨터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유통 속도,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물가가 쌌던 거는 중국이 세계화 체제에 포섭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중국이 싼 물건을 미국 시장에 굉장히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생산하는 싼 물건을 사서 썼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낮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아까도 봤듯이 중국이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수 위주로 성장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중국의 임금 수준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중국이 싼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은 끝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말이 들 거예요. 중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서 그게 다른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히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중국 외에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가 많은 아직 재개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까지 그 상태에 있을 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거죠. 그런 것도 세계 수요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러 가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아까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는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것도 미국의 수입 물가를 안정시켰던 요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돈의 문제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 미국이 코로나 이후 달러를 엄청 이제 살포를 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이제 토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달러를 엄청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게 그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건데요. 유통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를 통화로 나눈 거예요. M1이라고 하는 게 협의의 통화라고. 어쨌든 그 통화로 이제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통화 한 단위당 GDP가 얼마냐 이런 데 쓸 수도 있고요. 혹은 GDP 규모 대비 통화량이 얼마나 크냐 이런 데 쓸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2000년 코로나 직후에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이 말은 뭐 GDP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뭐 GDP가 100이었다 그러면 이게 통화가 엄청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마음껏 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양적 완화를 통화 전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과거의 평균은 이랬거든요. 통화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 그 협의의 통화 M1 대비 GDP 규모 한 6배 이 정도 되는 게 평균이었는데 이게 지금 1.2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있을 거냐? 요만큼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GDP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GDP는 거래 금액이거든요. 거래 금액은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늘면 이게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플레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부에서 원자재 값이나 이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내부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이 후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돈은 이만큼 풀려 있고 그 풀려 있는 돈이 돌기 시작하면 수요를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된다던데 이게 진짜 제대로 돌면 인플레이션이 뭐 8%가 문제가 아니라 20% 30%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잠재력이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는 뭐 서로 상호관계인데 이제 달러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과거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걸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달러의 절대 가치가 어떠냐 하는 거는 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금하고 비교,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어떠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금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같은. 이게 이제 1980년부터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대초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2000년부터 이게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어쨌든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금값이 한 19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1971년에 그 달러의 금평환이 풀리기 직전에 어쨌든 금 1온스당 35달러였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1900달러니까 이거 뭐 하여튼 몇십 배가 올랐을 텐데 연율로 8.2%씩 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율로 8.2%씩 달러가 떨어진 거죠. 금 대비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금과의 비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화하고의 상대 가치. 실제로 우리 경제 세계는 다른 통화의 상대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걸 나타낸 게 이건데요. 달러 지수라고 하는 건데 금융시장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인데요. 요게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귀해졌다,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뜻인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1970년부터 차트니까 달러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하락하죠. 이 말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통화의 바스켓은 뭐냐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로화, 엔화, 프랑스화, 영국 파운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는 아니고 주로 서구의 중요한 통화들하고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냥 유로하고 비교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근데 최근에 한 2010년, 최근 한 10년 동안은 이게 달러 지수가 강세예요, 오히려. 이 말은 유로 대비 달러가 강세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어디로 말하면 최근 한 10년 동안은 달러가 유로 대비 강세였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서방 통화하고만 보면 그런데 중국 통화하고 보면 어떠냐? 중국 통화가 여기 2000년대 초반에는 장기간 8.3달러당 8.3위안 이렇게 있다가 이때서부터 이제 환율 자유화가 조금씩 변동 확률이 되면서 지금은 6위안 때까지 갔다가 뭐 6.6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 한 15년 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가 중국의 돈이 더 강세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달러는 유로화 대비로는 강세였고 위안화 대비로 약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 전망은 달러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는 것은 거의 영역 완화하고 어느 순간 이제 폭락한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이것 자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또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지수로 보면 요 지금 현재 있는 요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을 이야기할 때 아까는 이렇게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봤던 거 지금은 요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이렇게 달러는 미국의 돈이면서 세계의 돈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돈. 근데 이거는 원래 기능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케인즈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화지수 구상하면서 방포르라는 아이들을 냈었는데요. 이 방포르가 쉽게 말하면 요즘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통화와 비슷한 아이디어. 그 원형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나라의 통화로 국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 그걸 이 사람은 이 방프로라고 이름 붙이자고 한 건데요. 나고 그거는 그냥 민간인들이 어디 담배 사고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들 간에만 쓰자. 뭐 그런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잘 모른다. 아이디어의 설계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해야 공정한 무역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당시에 미국이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안 돼. 그냥 달러를 써. 해서 미국의 안이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시키고 고정된 환율이 되는 거죠. 그다음 다른 나라 통화들은 그 달러 대비 환율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다른 나라 통화는 변동범위 1%는 이렇게 이제 주로 한 건데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 돈의 수요가 돈이 더 늘어나야 돼. 화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그냥 달러를 찍어서 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무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달러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결력해서 수지 적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달러를 주는 거죠. 그럼 그 달러가 미국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세계 교육 통화를 역할을 해야 되는 그걸 유로 달러라고 해요. 미국 밖에서 돌아다니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끊임없이 계속 공산주의 적자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기능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71년에 금과 달러의 태활이 중단된 거예요. 도저히 금하고 달러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달러는 계속 풀어야 되고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온스당 39달러로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달러가 세계 통화가 아니고 한 나라의 통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미 달러가 세계에 쫙 뿌려져 있고 세계 교역 통화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그냥 달러가 세계 통화로 쓰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화폐 주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냥 종이 찍어가지고 혹은 요즘은 종이가 안 찍히잖아요. 그 컴퓨터에 숫자만 넣으면 달러가 생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외국에 지불했다 하고 요 니네 계좌에 이거 넣어놓게 그러고 뭐 기름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앉아서 그냥 녹아난 거죠. 그 이익을 지금까지 누려온 거예요.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대한통화 이야기고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통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모양이 안 나오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제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의상은 점점 어쨌든 지금까지도 쭉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 요거를 어떤 화폐로 가지고 있냐는 건데 달러로 가지고 있는 외환보 요거는 70% 조금 넘다가 한 20년 전에 지금은 60% 밑으로 떨어졌고요. 뭐 유로는 20%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요 녹색이 이제 위안화를 포함한 다른 기타 통화인데 최근에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은 뭐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안화도 포함되긴 할 텐데 아직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부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내부 경제는 이게 제가 제목을 어글리 아메리카라고 붙여놨는데요. 별로 안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국력이 미국이 취약하다 이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경제적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무역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완전히 얘는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흑자를 내고 있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여기 스타츠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같은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은 지금 GDP의 3%밖에 안 하는 거예요, 투자를.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가 14%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고 미국은 너무 적어요. 대신에 미국은 소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GDP 중에 소비가 거의 70%고요. 그 중에서도 서비스가 한 굉장히 또 많아요. 47. GDP 중에 거의 반이 서비스 소비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서 미용을 한다든가 여기에 요것도 좀 트릭이 숨어 있는데 아까 구매력 평가 GDP하고 실제 GDP하고 다르지 않겠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양의 전통에 따라서 할머니가 애를 봐줬다. 이런 건 우리나라의 GDP로 안 잡혀요. 근데 미국에서는 베이비시터가 애를 봐줬다. 그럼 GDP예요. 그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선진국의 GDP는 실제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대 포장되어 있어요. 뭐 좀 재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글리 아메리카의 모습인데요. 이게 그 신자유주의가 미국 내부 경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소득도 양극화, 부도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장시간 진행되면 부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는 부의 양극화는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32%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하위 50%는 미국 전체 부의 2%는 20%가 아니고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회라는 게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미친 사회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보면 1970년부터 이제 18년까지 데이터인데 하위 50%의 소득은 요 기간 동안 1.4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50%부터 90%까지는 1.7배가 늘었어요. 큰 차이는 없죠. 90%까지. 근데 상위 10%는 2.1배가 늘었어요. 상위 1%는 3.5배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상위 0.1%는 5배가 늘었고 상위 0.01%, 뭐 여기는 워런 버핏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6.6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니까 결과로 이렇게 부의 편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만약에 미국에서 소득이 27,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조금 더 될 텐데요. 이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생활이 되겠어요? 그 물가를 감안하면?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먹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7만 불을 넣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생활은 되겠지만 언제 일이 쫓겨날지 모르니까 안 쫓겨나려고 바둥바둥 버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생활이 존버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존버가 존나게 버틴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나 미디어가 뉴스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틈이 없으니까 상위 1%가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냥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자유는 있는데 이 개인들은 자기들이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뭐 내가 돈 있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게 자유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글리 아메리카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코로나 사태가 나기 직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포들을 보면서 이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쨌든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한바탕 뭐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사실은 저 사회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리셋을 하려면 부자들의 부를 세금을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택했나 이거는 의도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돈을 무작정 찍어내가지고 가게마다 현금을 준 거예요. 이거 먹고 좀 살아 버텨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네가 실업자가 됐으니까 가게 문을 못 여니까 돈 준다 그러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월급보다 더 주게 됐죠. 내가 이래서 버는 것보다 더 주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준 게
이게 이제 돈을 주는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연준에 돈을 주면 연준의 자산으로 잡혀요. 하여튼 그 공식은 복잡하지만 이게 4조 달러 자산이 있던 게 8.8조 달러 갔으니까 한 거의 5조 달러 가까이 돈을 준 거예요. 달러로. 한 2년 사이에.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 현금 지급으로 가게 개인들한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자들의 자산 가격이 올라서 혜택은 부자들이 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의 돈이 가긴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년 사이에 가계 순자산이 무려 32조 달러 증가했어요. 돈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가계들이 조금 살만해지게 된 거예요. 여성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굶어 죽겠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 장표죠. 네. 아니 그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가계 순자산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는 오히려 2년 사이에 조금 떨어졌고요. 반면에 정부 부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가계들한테 돈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하자고 하니까 병정부심 누구죠? 네, 추구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원조라는 미국에서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정부가 빚을 지는 대신에 가계 쪽에는 돈이 좀 들어간 거여서 가계가 좀 죽을 것 같다가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코로나에서 조금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민간인들이 그걸 소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 지출 금액을 쭉 차트로 나타나는 건데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보다도 더 쓴 거예요. 지금 최근에. 소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과거의 추세선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생활 제품들은 거의 다 수입이거든요. 소비를 하면 무역 수지 적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별 지랄을 다 했지만 중국의 미국 수출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무역 수지 적자가 과거에 어떤 때보다 지금 커요. 이게 월별 수지인데 3월 한 달만 무려 1,000억 달러 적자를 냈어요. 무역에서. 1분기에는 2,800억 불.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년이 가면 1년에 무역 적자 1조 달러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이렇게 냈으면 원화가 1,200원 하던 게 1,500원, 1,800원 이렇게 가 있죠. 근데 달러는 그 기간에 오히려 강세였어요. 무역 적자를 이렇게 내는데도 이게 달러 패권의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면서 세계를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멀지 않았다. 이게 무너지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소비가 늘면 아까 제가 통화 유통속도 이야기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 거래가 되면 그게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8%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주로 이렇게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지만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이 물가 올라가는 미국 내부의 소비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측면이 커요. 물론 이제 미국도 유가 영향 아예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소비가 늘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풀어놨는데 그 돈이 들기 시작하면 인플레가 생기는 건데 그 단초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리겠죠. 쭉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미국 경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0%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과거 한때는 기준금리가 10% 갔을 때도 있긴 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적어도 2%, 3% 이렇게 가겠죠. 기준금리가. 가면 이제 소비가 주춤해지고 그다음에 한국기업은 도산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는 내년쯤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일단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의 중앙연준 입장에서는 그 정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제 오면 이번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와장창 망할 거냐, 그리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냐. 근데 행인지 불행인지 미국 내부의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건전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의 예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은행의 신용 혹은 대출, 그러니까 예금 금액을 비교한 거예요. 예금 받아놓은 거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했냐. 대출을 많이 하면 빚이 많이 밖에 깔려 있는 거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게 요 신용과 예금 비율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받아놓은 거에 비하면 대출이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금리가 좀 올라가고 뭐 어떻게 경기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신용 시스템이 2008년처럼 붕괴되는 그런 일은 당장은 없다. 가능성이 낮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그런데 부채율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당분간 안 좋을 텐데 그렇더라도 뭐 이번에 당장 무슨 큰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 요약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의 몰락은 경향적으로 불가피하다. 아까 한 나라의 통화가 계속해서 세계 통화를 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면 내년 정도에 조금 얕은 경기 침체 정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대폭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시작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거는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한 방을 빵 때려주면 폭락할 수 있는데 그 때려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뭐가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강력한 통화라는 거는 멋진 아이디어, 그러니까 케인즈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되냐? 가 아니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그거를 뒷받침하는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 이런 애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보고 하니까 잘 좋네? 그럼 다른 나라들도 거기 동참하고 이게 세계로 확산돼서 달러와 얘가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쪽이 이기게 되면 달러가 폭락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달러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달러가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겠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 먼저 팔지고 할 거니까 자산가 얘기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쪽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확 사람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미국의 국채 가지고 팔아버린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걸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국 중심의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방금 아까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달러 자산을 팔 거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지금 7.7조 달러 정도 되네요. 미국 전체 정부 부채 한 27%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걸 이제 팔게 되는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한국 경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선 부원장님이 제목을 식량에다 초점을 주셨는데 제가 식량 전문가도 아니고 따로 뭐 깊이 연구를 한 건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의 몇 가지 특징,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의 경기의 흐름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를 이제 도식화해서 한번 본 건데요. 일단 위에 우리나라 경제 특징 그러면 소규모 개방 경제다. 그다음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구 구조 문제도 좀 문제가 워낙 저출산 고령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게 이제 잠재 성장을 깔아먹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그냥 이제 그 경제 전체 매크로 경제를 볼 때는 크게 이제 물가가 어떻나 성장이 어떠냐 이 두 개를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물가 측면에서 보면 뭐 이미 확인된 거지만 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수입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환율은 우리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 되고 미국도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가치부 소득이 줄고요. 가치부 소득을 줄면 이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주식시장은 이미 한 1년 동안 떨어졌고요. 항상 보면 주식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거든요. 부동산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뭐 수출도 뭐 안 좋겠죠.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도 좋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일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추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50조 풀리면 한 몇 달 정도, 서너 달 정도는 조금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이제 이 대외 관계인데,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양분화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면 전쟁이 나면서 이제 명확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블록,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라고 하는 돈을 쓰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유로는 투자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 같이 올리는 거고 미국이 돈 풀면 같이 푸는 거고, 여기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라는 뜻은 경제 규모나 인구가 많냐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리나 통화 정책 같은 경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 10위권이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 못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따라 올려야 되고 미국이 돈 풀면 따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입니다.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정치가 이만하지만 독자적인 뭐가 없어요. 미국이 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까지 포함해서 달러 경제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달러 경제 블록과 그다음에 중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잘하면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이란 이런 나라들 지금 이게 경기가 수명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대통령이랑 골치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한미동맹을 외치고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달려가면 뭐 혹은 뭐 우크라이나다가 뭐 폭탄을 간접 지원한다거나 뭐 캐나다를 통해서 수출하고 전차들은 뭐 폴란드를 통해서 간접 수출하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러시아가 그걸 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을 가서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보복에 현실화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근데 그것까지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훨씬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체 경쟁력이 지금 별로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뭐 이게 막 짧게 한 내년 정도까지 경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보시면 가장 최근의 이슈는 어쨌든 물가니까 수입 물가는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계 원자재 지수고요. 원자재 지수는 왼쪽 스케일인데 200 하던 게 800 원자 갖다가 요즘 최근에 또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거 하여튼 짧게 봐서 2020년 이후로만 보면 어쨌든 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지수 올라가고 까만 선은 우리나라의 이제 원재료 공급 물가 지수인데 거의 똑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한 90, 80 하는 게 지금 170 가서 한 2년 사이에 딱 다운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여기 산업재나 농산물, 뭐 에너지도 크게 보면 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그런 아까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곡물은 가격도 문제지만 이게 여차하면 아예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뭐 가격을 일단 보시면 요 소매기 밀인데 밀은 요게 뭐 2000년 낮았을 때는 이게 뭐 500불 단위인데 이게 단위 그러니까 이게 뭐 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수로 보면 500 하던 게 지금 1200 정도 수준까지 왔거든요. 한 2년 사이에 밀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체 우리나라 수입하는 곡물의 지수인데 이제 2015년을 100으로 놓고 계산을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2015년인데 이게 2021년 초만 해도 그냥 100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그죠? 5, 6년 동안은 거의 100 수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서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60 이렇게 곡물 전체 수입 지수가 이렇게 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곡물 식량은 가격도 문제지만 진짜 험악한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수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가 이런 게 수입이 안 되면 뭐 라면 적게 먹고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곡물의 우리나라 전체 식량인데 전체 식량이라 하면 이제 고기라든가 채소, 야채 뭐 이런 것이 다 포함한 거겠죠. 어쨌든 전체 식량의 쌀의 비중이 10%대래요.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쌀 재고가 조금 있다고 해서 뭐 급하면 쌀 먹고 버티면 되겠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황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요 상황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달러 블록 혹은 뭐 금융 제국주의 블록과 자주주의 경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만 놓고 보면 한 48% 이렇게 되는데 점점 떨어질 거라고 보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곡물만 따지면 이미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밀은 작업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수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이 해외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동되는 거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도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55%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집트, 레바논, 페루,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식량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스리랑카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집정철을 수행했다고 그러네요. 식량 가격이 30%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정권 퇴진 시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 우리가 아는 서구 선진국가 아니고 뭐 이쪽에 개발도상들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아직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런 데부터 먼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미국에 달러가 싹 가서 이제 자산들 싼 걸 사는 거죠. 그래서 한잔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달러 패권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자 아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그림인데요. 뭐 2000년, 2020년 이때부터 0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통계를 하는 게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4.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당분간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하는 물가, 이게 해외 원자재 가격이 우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게 한 1분기, 조금 늦으면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당분간 올라가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름까지는 우리나라 물가 계속 올라간다. 최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은행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기준금리가 과거 한 뭐 이렇게 5% 할 때도 있었는데 쭉 내려와서 여기 있다가 몇 번 올려서 지금 1.75%인 거죠. 그게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의 한 가지 특징을 더 이야기하자면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대외 종속성을 가지고 뭐 그런 경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자꾸 자산 소득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잘해서 뭐 한번 내서 보는데 이런 식 혹은 주식 잘 한번 사면 뭐 몇천만 원 버는데 아니 코인. 네, 뭐 코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심리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상황. 이게 금융화라고 하는 거는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건데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연관 비율로 보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게 파란색 이제 GDP이고요. 요 파란 막대가 금융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실물 GDP 대비 금융 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는데 이게 뭐 과거 한 5배 하던 게 지금 쭉 올라서 2020년에 10배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1년, 20년 더 올라갔을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 대체로 선진국들이 높긴 한데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고 점점 이제 자산 게임을 하는 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뭐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로소득을 지향하게 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또 경기가 변동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만 있냐? 근데 이제 이렇게 금융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외 종속성도 심하네요. 특히 이제 미국 자본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나 통화 정책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이 엄청나죠. 걔네들이 배당받아가는 그런 생각해보면 특히 은행들 생각해보면 뭐 은행이라는 게 사실 웬만해서는 뭐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면 은행이 뭐 특히 위험에 빠진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들은 뭐 지분이 60% 그래요. 외국인 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은행들이 서민들한테 주택담보대출해서 돈 벌면 그 돈을 배당으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도 유동성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종의 금융자산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 이게 가계부채의 비율이고 요건 기업부채의 비율인데 가계부채는 1990년도 GDP 대 40% 하던 게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들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요거는 선진국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겠죠.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는 한 70% 정도 수준에서 쭉 유지가 되면서 17년부터 이렇게 한 5년간. 근데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 한 30%, 40% 수준이고요. 근데 선진국은 요게 정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선진국 정부들은 이게 뭐 그동안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형태가 됐든 뭐 복지 형태가 됐든 그런 형태로 지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정부가 빚이 많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빚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정부는 빚이 적고 물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대신에 가계는 자기 스스로 그냥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는 니들 알아서 그냥 살아. 빚을 내든 하든 이런 거고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해야 되지만 신자유주의라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든 연금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빚을 내서 가게들한테 지원했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원주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건 아까 그 예대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 내년쯤 경기 침체가 오고 좀 물가가 올라가고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신용 시스템의 위기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IMF 때 겪었던 거, 미국은 2008년에 겪었던 거 같은 상황이 올 거냐를 볼 때 이제 그 중간 매개가 되는 게 은행의 시스템이거든요. 은행이 잘 버티고 있으면 시스템 위기로 가진 않아요. 근데 아까 미국의 은행은 오히려 예금 대비 대출이 적다 그랬잖아요. 대출이 적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상황이 안 되면 대출을 더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요 은행들이 그 예금 대비 대출이 거의 100%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10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봐요. 은행이 예금 받는 것보다 대출을 더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거의 통상적으로 한도라고 보는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은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우리나라가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지금의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인구 구조상에서 보면 대체로 소비주의를 가장 왕성하게 이제 돈을 벌고 쓰고 한 나이가 50대 전반이 된 애들 교육시키고 뭐 이럴 때. 근데 그 나이대의 인구가 내년이 정점이래요. 50대 초반 전반의 인구가 그다음에 쭉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이제 자체적으로 인구 구조상으로 봐도 앞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게 파란색이 민간 소비의 추세인데 쭉 이렇게 민간 소비에 전달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과거의 추세를 못 간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뭐 아까 이런 문제 이렇게 감안하면은 우리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기는 쉽지 않다. 이야기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됐네요.